집에서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내 아들 제삿날에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쓰레기를 들고 와?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진 쇳소리처럼 집안을 울립니다. 지연의 뺨은 이미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방금 전 정순의 손매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보여주죠.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 드시기 편하게 일부러 맞춘. 입 닥쳐. 내까짓 게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정수는 지연의 멱살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끌고 갑니다. 지연의 가방이 바닥을 긁으며 끌려가다 결국 문 밖으로 내팽개쳐집니다. 지연의 옷 위로 아까 쏟아진 국물이 얼룩져 있습니다. 정수는 지연의 얼굴에 침을 뱉듯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복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고요하던 집안의 둔탁한 파여름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성스레 담겼던 정과 나물들이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죠.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은 시어머니 이정순의 발길질 아래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사상을 차리려던 평화는 깨진 사발 조각처럼 무참히 조각나 버렸습니다. 정순의 가쁜 숨소리가 거친 기계음처럼 거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인해 핏발이 서 있었고 앙다문 입술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바닥에 나뒹구는 고급 한정식 박스에 붙은 스티커가 정순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모양입니다. 정순은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 지연의 뺨을 향해 다시 한번 매서운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지연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뺨 위로 눈물 대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지연은 바닥에 지니겨진 음식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유명 식당을 수소문하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뜨거운 가스불 앞에 서지 않게 하려 했던 지연의 배려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며 내 아들. 제삿날에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시장 쓰레기를 들고 오느냐는 정순의 사요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판사였다는 자부심,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선민의식은 정순을 괴물로 만들었죠. 그녀는 지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정순의 마른 손마디에 힘이 들어가자 지연의 얇은 셔츠가 보기 싫게 구겨졌습니다. 정순은 지연을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세월을 한 집에서 보낸 가족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손길이었죠. 지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정순이 이끄는 대로 무력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순은 지연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중심을 잃은 지연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찌우며 볼품없이 넘어졌죠. 정순은 지연이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복도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을 구르며 입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비참하게 삐져나왔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당장 꺼지라며 근본 없는 집안년은 이래서 안 되는 것이니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말라는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침을 뱉듯 쏘아붙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차가운 복도 벽에 부딪혔죠. 정수는 지연의 대답조차 듣지 않은 채 육중한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실을 미친 듯이 뱅뱅 돌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빗자루로 거칠게 쓸어내며 입술을 달싹여 욕설을 중얼거렸죠. 그녀는 벽에 걸린 아들의 판사 임용 사진을 보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저런 물건이 들어와 집안을 망치느냐며 통곡 섞인 넋두리를 이어갔습니다. 정수는 바닥을 치우다 소파 밑으로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간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던 정순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련하듯 커졌습니다. 종이 상단에 찍힌 선명한 법원 인장과 죽은 아들의 직인,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매수인의 이름에는 선명하게 박지연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종이를 잡은 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짜일 리 없는 너무나 명확하고도 차가운 소유권 증빙 서류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 어머니의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폭언에 환멸을 느끼고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유언이 실현된 결과였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기분 나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지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지연의 눈빛이 정순이 숨어있는 창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슬픔도 아닌 마치 발밑에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하고도 잔인한 경멸이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챙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지연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죠.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자가 지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이 비루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지탱할 유일한 생명줄이었음을 정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남겨진 배달 음식의 냄새가 차가운 빗물 소리와 섞여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거실은 이제 정순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정순의 손에는 아까 지식였던 나물 조각 하나가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굳게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전 조각을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기름진 전이 장판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듯 며느리에 대한 증오와 미안함이 정순의 가슴속에 뒤엉켜버렸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치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정수는 이제 혼자 남겨진 거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정순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지연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는 정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며느리가 친정에서 물려받았다는 막대한 재산과 아들의 유산이 합쳐진 그 금액을 계산하며 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쫓은 그 아이가 사실은 이 집뿐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높은 빌딩의 주인이라니. 정순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며느리가 가져온 배달 음식 박스를 다시 보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정순이 평소 좋아하던 전복 갈비찜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순의 당뇨를 생각해 설탕 대신 배즙으로 단맛을 냈다는 메모를 남기려다 말았는지 구석에 작은 쪽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릎 아프시니 오늘은 이거 드시고 쉬세요. 그 짧은 문구가 정순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걸려버렸죠. 그녀는 가슴을 치며 억지로 고기를 삼켰지만 입안에는 비릿한 눈물만만 가득했습니다. 종갓집 자부심이라며 지연을 짓눌렀던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지켜온 것이 가문의 전통인지 아니면 그저 뒤틀린 노욕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정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지연이 지키고 있던 주방과 거실이 이토록 넓고 서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지연의 뺨을 때렸던 그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진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의 독설에 지쳐 술로 밤을 지새우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제야 정순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순을 엄습했습니다. 정순은 현관으로 기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연을 불러 세워야 할 것 같았지만 문은 굳건히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머리를 기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정순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비극이 어디로 향할지 정순은 알지 못한 채 어두운 현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순은 거실 한복판에 망부석처럼 서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안을 울리던 고함과 비명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오직 정순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며느리 지연을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는 승리감은 찬 바람과 함께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정순의 시선은 소파 다리 밑으로 반쯤 들어간 서류 속 강남 빌딩, 매매 계약서라는 굵은 글자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무릎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딱딱한 바닥에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서류를 집어든 정순의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하얗게 짓눌러 구겼습니다. 매수인 칸에 적힌 박지연이라는 세 글자는 정순이 15년 동안 집안의 머슴처럼 부렸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가짜일 것이라고 감히 지연이 그년이 나를 겁주려고 조작한 게 분명하다며 정수는 핏기 없는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기자 거기에는 죽은 아들이 남긴 공증 도장이 선명한 유언장 사본이 붙어 있었죠. 나의 모든 재산을 아내 박지연에게 유증한다는 아들의 자필 서명과 직인을 보는 순간 정수는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판사 임용만을 바라보며 가문의 영광이라 떠들었던 정순에게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존재의 부정이었죠. 내 아들이 나를 버렸을 리 없다고
이건 다 며느리의 농간이라며 정수는 서류를 구겨 거실 구석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뼛속 깊은 곳까지 지독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퀭한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며느리가 쏟은 나물 흔적을 비추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운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심장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정수는 지연이 잘못을 빌러 돌아온 것이라 확신하며 맨발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느냐며 어서 들어와 무릎 꿇고 빌라는 불호령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지연이 아닌 푸른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감정 없는 얼굴로 노란 봉투 하나를 정순의 가슴팍에 무겁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라는 제목의 차가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아파트가 더 이상 자신의 안식처가 아님을 알리는 사형 선고였죠. 정순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신발장 벽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벽지가 마치 며느리의 서늘한 비웃음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아들의 절친이자 집안의 법률 자문을 도맡았던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박 변호사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번호를 다시 눌러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음성만이 정순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불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 정순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화풀이 대상을 찾듯 지연이 남겨두고 간 짐 박스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인 박스를 칼로 마구 찢어발기자 며느리의 옷가지와 손때 묻은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그런데 박스 깊숙한 곳에서 정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하얀 약봉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순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퇴행성 관절염 약과 당뇨약들이었습니다. 약봉지 옆에는 거액의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지연은 시어머니의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그녀의 병원비를 남몰래 결제하고 약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약봉지 뒷면에는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라는 지연의 정갈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순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약봉지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까짓 걸로 내 마음을 사려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라며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려둘 리 없다고 정수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옷을 대충 차려입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만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았죠. 현관문을 나서며 정수는 굳게 닫힌 지연의 방문을 향해 침을 뱉듯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고 지연은 그저 쫓겨난 도망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정순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온 오만이라는 성벽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정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정순의 불안한 발걸음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은행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생전 처음 보는 악독한 노파처럼 느껴져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수는 은행 창구에 주저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입술 모양 하나하나를 살피는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파들거렸죠. 잠시 후 창구 직원이 건넨 말은 정순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계좌에 있던 모든 잔액이 며칠 전 지연의 명의로 적법하게 인출되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아들 피 같은 돈인데. 그년이 도둑질한 거라며 정수는 은행 한복판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구 직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보안 요원을 불렀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정순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차가운 경고뿐이었죠. 정수는 비틀거리며 은행 밖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정순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온 그녀의 손에는 잔액이 영원인 텅 빈 통장만이 덜렁거리고 있었죠. 자신이 15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며느리의 손짓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과 함께 정수는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여긴 내 집이라고, 내 아들. 판사가 남겨준 집이라며 울부짖는 정순의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순이 보물처럼 아끼던 자개장과 명품, 가방들이 빗물에 젖은 채 복도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이삿짐 인부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미 계약이 해지된 집이니 짐을 다 뺐다고 무심하게 내뱉었죠. 정수는 트럭 앞을 가로막고 섰지만 덩치 큰 인부들은 그녀를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빗물 섞인 흙탕물에 엉덩방아를 찧은 정수는 자신의 손에 묻은 진흙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이 아파트 부녀회장을 지내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던 정순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정순의 꼴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평소 그들을 무시해왔던 정순에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라고, 내 아들을 홀려 재산을 가로챈 며느리년 때문이라며 정수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오직 차가운 빗줄기만이 걸려들 뿐이었죠.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젖어가는 가죽 소파를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그 소파에 앉아 며느리에게 온갖 독설을 퍼부으며 여왕처럼 군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권력이 사실은 며느리의 깊은 인내와 아들의 고통스러운 침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는 순간 정수는 짐승 같은 곡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빗물은 정순의 고급 실크 옷을 완전히 적셔 볼품없이 살갗에 달라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흙탕물 속에 처박혀 지식여진 지 오래였죠. 정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우아한 우산을 쓴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지연이 온 것이라 믿고 무릎으로 기어가 그 여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잘못했다고, 내가 다 미안하니까 제발. 짐만은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정순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든 여자는 지연이 아닌 정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여자는 경멸 어린 눈으로 정순을 내려다보며 인과응보라며 정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순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집안에서 짓밟았던 며느리의 하얀 약봉지가 흙투성이가 된 채 섞여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약, 당뇨약. 지연이 매일 아침 정순의 식탁에 놓아주던 그 약들이었습니다. 정순은 그 흙 묻은 약봉지를 가슴팍에 품고 다시 한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며느리의 이름도 차마 부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정순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 정순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주민들에게 민폐라며 떠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평소 경비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며 막말을 퍼부었던 정순이었지만 지금은 그 경비원의 차가운 손짓 하나에도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정순은 힘없는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정순의 작아진 뒷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추위에 이가 덜덜 떨렸고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죠. 정수는 문득 지연이 제삿날 가져왔던 그 박스 속 갈비찜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그 음식이 지금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간을 맞추고 고기를 골랐을지 그 진심을 짓밟은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지갑 속에 남은 아들의 증명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판사법복을 입고 근엄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욕심이 나를 죽였다고 이제는 며느리마저 죽이려 하느냐고 묻는 것만 같았죠.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에 웅크려 누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마치 얼음장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후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정순의 의식은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년이라며 지연을 쫓아내던 자신의 당당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소음으로 들렸죠. 정수는 어두운 골목 끝을 바라보며 지연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정순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존재였고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지 오래였죠. 정순은 자신이 만든 이 고독의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썩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파편들을 모으려 애썼습니다. 지나가는 취객이 정순을 노숙자로 착각하고 푼돈 몇 개를 던져주었을 때 정순은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동전들을 바라보며 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이 동전 몇 개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판사 어머니라며 기세등등했던 세월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비참한 노파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구석에 버려진 신문지 한 장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한때 명품 이불이 아니면 잠을 자지 못했던 정순이었지만 지금은 잉크 냄새 가득한 신문지 한 장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정순의 오만했던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잔혹한 겨울이 이 비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골목 안의 정막은 그 울음소리를 집어삼키며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줄이었던 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흙탕물이 튄
실크 옷은 한때 판사 어머니라며 위세를 떨치던 그녀의 자존심만큼이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죠. 사무실 안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정순의 젖은 살갗에 닿자 그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다 차가운 눈빛으로 정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내 아들이 남긴 재산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느냐고 정순은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표정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정순의 앞으로 밀어놓았죠. 화면 속에는 생전의 아들이 환자복을 입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은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초점이 흐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나지막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숨을 쉴 수 없는 감옥이었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독설과 통제 때문에 정신과 약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었다는 아들의 고백은 정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자신이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아내 지연에게 남긴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 대신 그 지옥 같은 어머니의 화풀이를 견뎌준 지연이에게 주는 마지막 미안함이자 보상이라는 말에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태블릿을 바닥으로 팽개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차가운 손길로 정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진 유언이며 지연 씨가 그동안 당신의 폭언을 모두 녹음해 두었다는 박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전신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수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경고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지연이를 괴롭힌다면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아들의 저주 같은 유언이 정순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깊은 증오의 결정체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절대 권력이라 믿었던 15년의 세월이 사실은 아들의 고통 위에서 춤추던 광기였음을 이제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는 지연이 우아한 자세로 커피를 마시며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문을 열고 나와 지연의 구두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며 죽은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정순의 목소리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지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정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당신 아들이 죽은 건 당신의 그 숨막히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정순의 손을 무심하게 뿌리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정순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그 손에는 아까 빗속에서 묻어온 진흙만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죠. 정수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판사 어머니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그녀를 부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와 정순의 온몸을 찌르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년이라며 지연을 쫓아내던 자신의 당당했던 모습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소음으로 들렸죠. 그녀는 문득 아들이 법복을 입고 찍었던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이 사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정수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와 정순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집도 부를 아들도 기댈 며느리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 던져졌습니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 없이 정순의 어깨를 때려댔습니다. 정순은 공원 벤치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때 명품 옷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빗물에 젖은 종이박스를 끌어당겨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버린 그 제사상의 나물 조각 하나가 지금은 생명줄처럼 그리워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간을 맞추었을지 그 진심을 짓밟은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뿐이었죠. 정수는 자신이 만든 이 고독의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비와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흐느낌은 잦아들 줄 몰랐고 그녀의 그림자는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서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이제 정순에게 남은 것은 아들의 영정사진 한 장과 차가운 고시원 방뿐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연이 제안한 그 낡은 방이 사실은 정순이 조상 대접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근본 있는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정순은 흙탕물 묻은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이 저지른 그 수많은 패륜적 행위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쉼없이 흘러내렸고 정순의 영혼은 그 깊은 후회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비에 젖은 신문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상가 건물의 처마 밑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이불이 아니면 잠자리가 깔깔하다며 며느리 지연을 닥달하던 그녀의 손엔 이제 흙탕물이 묻은 약봉지 하나만이 생명줄처럼 쥐어 있었죠. 어두운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조소처럼 들려 정수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방금 전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아들의 그 처절한 영상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는 아들의 나지막한 고백이 정순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순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니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며 허공에 대고 무너진 소리를 내뱉었죠. 하지만 아들의 수척했던 얼굴은 정순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지연이 내밀었던 그 차가운 서류들이 사실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음을 정수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품 안에 있던 흙투성이 약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시라는 지연의 정갈한 글씨 위로 정순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번졌습니다. 제삿날 배달 음식을 가져왔다며 며느리의 머리 위로 정과 나무를 쏟아부었던 자신의 손을 정수는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음식들은 사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는 정순을 위해 지연이 며칠을 고민하며 준비한 가장 비싼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무릎으로 기어 골목 구석에 버려진 빗물을 손에 담아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15년 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그 독한 말들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근본 없는 집안년이라며 지연을 짐승 취급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타고 돌아와
정순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정순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아들이 판사 임용 때 찍었던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정순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양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정순의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을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정순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순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순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정순은 혹시나 지연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지연이 아닌 집을 압류하러 왔던 그 차가운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보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다며 이미 이 구역은 철거 예정이니 당장 떠나라고 밀쳐냈습니다. 정순은 그들에게 매달리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며 그들을 발밑에 먼지처럼 보았던 정순의 위세는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순의 짐 보따리를 쓰레기 취급하며 저 멀리 던져버렸고 정순은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서 아까 챙겨온 며느리의 낡은 일기장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15년 동안 지연이 정순에게 들었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날짜별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기록 끝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내가 참아야 우리 남편이 편하니까. 정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문의 근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여자의 피눈물로 세워진 공든 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금반지를 빼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첫 월급을 타서 정순에게 선물했던 정순이 이까지 싼 거라며 구석에 던져두었던 반지였죠. 정수는 그 반지를 입에 물고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복을 찾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하는 절규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정수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아들의 지친 목소리와 어머니, 약 챙겨 드세요라는 지연의 서글픈 목소리가 섞여 들렸죠. 정수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대답이 없었고 빗줄기는 정순의 앙상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배달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지겨진 전 한 조각이 지금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죄를 씻을 기회가 영영 사라졌다는 공포였습니다. 정수는 흙탕물이 묻은 손으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심장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오만했던 인생의 대가는 이토록 길고도 처참한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 어머니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자 남은 것은 그저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은 벌레 같은 노파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고통스러워 머리를 벽에 찧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눈가를 적셨지만 정수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골목 구석에 버려진 낡은 유모차 하나를 발견하고 그 옆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때 아들을 태우고 온 동네를 누비며 세상 모든 부러움을 샀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은 분명 자신을 보며 웃어주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수는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욕심이 아들의 웃음을 앗아갔고 며느리의 진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는 사실이었죠. 정수는 이제 지연이 마지막으로 내주었던 그 낡은 고시원 방이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라도 가면 지연의 향취가 묻어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지연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감각을 잃은 두 발은 더 이상 정순을 지연에게 데려다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정순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의 판사법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독설에 울음을 참고 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오만했던 자부심은 흙탕물 속에 완전히 녹아 사라졌고 골목에는 비참한 후회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빗줄기는 정순의 앙상한 어깨를 부술듯이 때려댔습니다. 공원 한복판 낡은 벤치 아래 몸을 웅크린 정수는 차가운 캔커피 하나가 발치에 놓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죠. 거기엔 선글라스를 벗은 지연이 서늘한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집어 들려다 지연의 눈을 마주하고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배가 고프신가요? 라는 지연의 나지막한 물음이 정순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순종적이지도 그렇다고 분노에 차있지도 않은 그저 무미건조한 얼음장 같았죠. 정수는 그 커피를 낚아채 지연의 발밑으로 내던졌습니다. 내까짓게 나를 동정하느냐며 내가 굶어 죽어도 내년 손에 든 건 안 먹는다는 발악이 어두운 공원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흩뿌려진 커피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연의 일기장이 아닌 죽은 아들이 마지막까지 품고 살았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지연에게 남긴 유서 원본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정말 모르겠느냐는 지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정순의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그 숨막히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내 남편을 서서히 죽인 거라고 지연은 소리쳤죠. 지연은 15년간 쌓아온 분노를 단 한 번의 폭발로 터뜨렸습니다. 정순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채울 장난감으로 쓴 것이라며 일갈했습니다. 정수는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귀하게 키웠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머리를 저었지만 지연이 내민 아들의 편지 첫 문장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심장이 쪼여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라는 아들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정수는 공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습니다. 판사 아들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뒤에서 내 자식이 매일 밤 술과 약으로 버텼다는 사실이 정순의 머릿속을 난도질했죠. 자신이 지켜온 종갓집의 자부심과 가문의 근본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공동묘지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손을 내밀어 정순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상님 대접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근본 있는 삶의 결말이 지금 이 모습이냐는 지연의 냉소는 정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지연의 구두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미쳐서 그랬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 다시 살려내라며 울부짖는 정순의 통곡은 공허한 허공을 맴돌 뿐이었죠. 지연은 정순의 손을 무심하게 뿌리치며 이제 그 방에서 어머니가 뿌린 씨앗을 하나씩 거두며 사시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순은 지연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미안하다는 말을 아주 작게 의조렸습니다. 그 말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편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가 빗물에 녹아 글씨가 번져갔지만 정수는 그 글자들을 자신의 눈 속에 박아 넣으려 애썼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이 치르르 소리를 내며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정수는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자신의 죄악과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그 수많은 폭언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그 지독한 성공의 굴레가 괴물이 되어 정순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그녀는 흙탕물 묻은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이 저지른 패륜적 행위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자책했습니다. 정수는 문득 자신이 내쫓았던 제삿날의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며느리의 어깨가 지금 자신의 어깨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에 정수는 다시 한번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전통이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뒤틀린 노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구석에 버려진 낡은 종이박스를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라며 위세를 떨치던 노파는 이제 간대없고 자식의 인생을 망친 죄인만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가락지를 보며 지연이 처음 시집왔을 때 건넸던 수줍은 인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그 맑은 눈을 가진 아이를 왜 그렇게 증오하고 짓밟았을까 하는 뒤늦은 질문이 정순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정순의 오열은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고독의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부서져가며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내내 이 후회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젖은 땅에 얼굴을 묻고 아들의 유서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은졸이며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새벽녘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정수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도끼도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수렁 같은 허망함과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만이 텅 빈 눈동자를 채우고 있었죠. 정수는 지연이 알려준 그 낡은 고시원 방으로 향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마지막 유배지임을 정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은 무너졌고 자부심은 흙탕물 속에 녹아 사라졌지만 정수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할 진짜 고통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안개 낀 도시의 풍경 속으로 비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에는 낡은 벽지 사이로 밴 눅눅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 하나를 펴놓고 앉아 있었죠. 화려한 유기그릇과 병풍, 수십 가지의 음식이 가득했던 예전의 제사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정순의 앞에는 지연이 보내준 수제 도시락 하나와 정순이 직접 무친 삐뚤빼뚤한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정순은 낡은 냄비에 물을 끓여 김을 올리며 서툰 솜씨로 나물을 무쳐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지연이 해오는 음식마다 간이 짜다느니 색이 곱지 않다느니 타박만 늘어놓았던 정순이었죠. 하지만 직접 나물을 무쳐보며 정순은 깨달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물 한 접시를 만드는데도 이토록 많은 손길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정순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에는 나물물이 검게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도 없이 정성껏 접시에 담았습니다. 상 한복판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법복을 입고 근엄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여 정수는 자꾸만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보내준 거니까 같이 먹자며 나지막하게 은조리는 정순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파르르 떨렸죠. 정순은 지연이 보내준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순이 그토록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전복 갈비찜이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채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갈비 한 점을 집어 아들의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근본 없는 배달 음식이라며 상을 엎었을 테지만 지금 정순에게 이 음식은 며느리가 보내준 마지막 용서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사진을 향해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술잔을 채우는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맑은 술 위로 정순의 눈물 한 방울이 톡하고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죠. 자신이 15년 동안 지켜온 가문의 근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여자의 희생을 갉아먹으며 유지된 가짜였음을 정수는 이제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정수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곰팡내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지연이 그 넓은 집에서 느꼈을 외로움을 뒤늦게 공유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상 대접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잘난 근본이 지금 이 방의 크기만도 못하다는 지연의 독설이 정순의 심장을 다시 한번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 통증을 피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이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순은 낡은 수저를 들어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지연이 정순의 당뇨를 걱정해 배즙으로 단맛을 냈다는 그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정순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달고 따뜻한 진심을 왜 그토록 모질게 짓밟았을까 하는 후회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정순을 괴롭혔죠. 그녀는 밥 한 술을 입에 넣지 못한 채 짐승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습니다. 비좁은 고시원 방벽 너머로 옆방 사람의 항에 섞인 벽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시원 복도의 전등이 치르르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사진 앞에 엎드려 자신이 저지른 그 수많은 패륜적 행위들을 고해하듯 의조렸습니다. 내가 너를 판사로 만들려고 지연이를 머슴처럼 부렸고 내 마음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욕심만 챙겼다며 통곡하는 정순의 절규는 좁은 방 안에 갇혀 메아리쳤습니다. 정순은 흙탕물 묻었던 손으로 아들의 사진 속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의 눈에서 슬픔을 읽어낼 수 있게 된 정순은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고시원 방 문틈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그 종이를 집어들었죠. 지연의 필체로 적힌 짧은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약 챙겨 드시고 제사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라는 그 짧은 문장이 정순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정순을 용서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끼니와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에 웅크려 누워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 이제야 정순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그 당연한 말들이 이제는 정순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정순은 지연이 보내준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억지로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이자 며느리의 진심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순의 입가에는 눈물과 갈비찜 양념이 뒤섞여 지저분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상 위에서 타오르던 작은 촛불이 일렁이며 정순의 그림자를 벽면에 크게 비추었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를 호령하던 판사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망친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비참한 노파의 그림자였습니다. 정순은 그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은 무너졌고 자존심은 고시원 바닥의 먼지보다 가벼워졌지만 정순은 이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할 진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낡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강남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정순은 더 이상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지금쯤 따뜻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지 아픈 곳은 없는지 하는 걱정이 정순의 머릿속을 채웠죠. 며느리를 미워하던 자리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들어차자 정순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렸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보자기 속에 쌌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편지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죠. 내일부터는 폐지를 주어서라도 지연에게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야겠다고 정순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세우는 방법은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괴한 한 사람의 인생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순은 낡은 요 위에 몸을 뉘이며 내일 아침이 오기를, 지연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낼 용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시원의 밤은 길고 추웠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느끼는 처절한 희망이었죠. 정순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참회는 이제 막 시작된 비극의 끝이자 새로운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은 지연의 약봉지를 가슴에 얹고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고 정순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고시원 방의 창틈으로 새벽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순은 간밤에 꿈속에서 만난 아들의 미소를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떴죠. 한때 수억 원대 가구로 치장된 안방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정순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요 한 장 위에서도 깊은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아들의 사진 앞에 놓인 지연의 편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정순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의 손에는 폐지를 줍기 위한 작은 수레가 들려 있었죠. 판사 어머니라며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누비던 정순이 이제는 남들이 버린 종이박스를 줍는 노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 정순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걷습니다. 이 폐지 한 장 한 장이 자신이 지연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젖은 박스를 정성스럽게 펴서 수레에 실으며 정수는 나지막하게 의졸였습니다. 지연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거라 하는 그 말은 이제 정순의 아침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정수는 폐지를 팔아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지연에게 직접 전해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지연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평소 자신이 무시했던 이웃 노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근본 없는 노인네들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을 이들이었죠. 정수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지연이 보내준 도시락에서 챙겨온 떡 몇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라는 정순의 인사에 노인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토록 따뜻한 것임을 정수는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야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지연의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에 사는 지연이 자신을 용서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지 정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에게 용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 지연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지연아. 밥 거르지 말고 꼭 잘 챙겨 먹거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정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연은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정순이 보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선글라스 너머로 비친 지연의 눈동자에 작은 일렁임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가만히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을 쫓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순이 머무는 그 비좁은 고시원 방에는 이제 미움 대신 아주 작은 이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수레를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석양을 등진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본 없는 꽃이라며 짓밟았을 그 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고귀해 보였죠. 꽃 한 송이에도 생명이 있고 진심이 있다는 것을 왜 그토록 오랫동안 모른 척하며 살았을까 하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정수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아들의 웃음소리를 환청처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수는 지연이 보내준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엉망이 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는 길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지연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임을 정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작고 나지막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에게 불러주었던 그 자장가는 이제 정순 자신을 달래는 위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시원의 전등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낡은 창밖으로 뜨는 달을 보며 지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제삿날 들고 왔던 그 전복 갈비찜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제사상이었단다. 그 진심을 짓밟은 나를 보며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히는구나. 부디 나 같은 사람은 있고
너는 너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렴. 정순의 눈물 한 방울이 낡은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진정한 근본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 있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정수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판사의 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의 시어머니이자 죄를 뉘우치는 한 명의 노인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정수는 평온한 얼굴로 요 위에 몸을 누이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의 고시원 문 앞에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가 놓였습니다. 지연이 보낸 보온병과 따뜻한 목도리였습니다. 메모는 없었지만 정수는 그 온기만으로도 지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정수는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수레를 끌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안개 낀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정순의 폐부를 채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오만함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정순은 이제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순의 수레소리가 골목을 깨우며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비극의 끝이 아닌 새로운 속죄와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차 안에서 그 수레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 위로 흐릅니다. 시청자들은 정순의 몰락에 분노하다가도 그녀의 처절한 참회에 함께 눈물을 훔치며 영상을 마칩니다. 카메라는 정순이 줍던 폐지더미 속에서 발견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클로즈업하며 멈춥니다. 그 사진은 흙탕물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